촬영을 할 때 촬영 비용을 책정하는 적당한 기준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태영 작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질문과 답변의 시간 순서인데요. 자, 어느덧 우리 태영 작가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5만 명이라는 구독자 수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는, 그리고 좀 더 진실된 그런 태영 작가 채널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감사의 보답의 일환으로 제가 인스타그램에 기습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남겨주신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 어떤 의미가 있겠다 싶은 질문들만 엄선해서 이번 영상에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발음을 할 텐데 이게 좀 틀리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해 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인스타그램을 여기 남겨주셔도 질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다음에 올라갈 그런 질문과 답변의 2탄 영상에 제가 질문들을 참고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에 남겨두시면 제가 그거를 기반으로 다음 영상을 제작할 테니까요. 꼭 질문을 저한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정말 재밌는 질문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읽고, 혹시나 제가 이번에는 이야기하지 못한 질문이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번 영상에 꼭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ure the Site라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이 꼭 한 가지씩 배워야 한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라이트룸 아니면 포토샵이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자, 라이트룸, 포토샵 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정말 사진작가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사진작가가 갖고 있는 촬영의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저같이 사진작가고 하루에도 수천 장씩 찍어내는 그런 대량 생산을 하는 사진작가라면 라이트룸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취미로 한다, 그 취미로 하거나 아니면 예술을 찍고 뭐 한두 장씩 엄청 공을 들여서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진작가다 라고 하시면 그냥 포토샵으로 정말 한두 장을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답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질문. 자,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자, 후킹스 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A7 Mark III, 이게 소니 제품이죠. 그리고 캐논에서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자, 소니 A7 Mark III랑 라이벌급이 될 수 있는 카메라는 캐논에서 EOS R이라고 생각을 해요. 캐논은 원래 소니 A7 Mark III를 겨냥을 해서 제품을 출시한 게 바로 EOS R이거든요. 물론 출시 당시에 허겁지겁 내놓은 제품이라는 평을 많이 받았었고, 사실 그때 안정화가 많이 안 되었었던 제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욕도 정말 많이 먹었죠, 캐논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라이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캐논이 펌웨어 업데이트도 한 4차례 정도 했어요. 지금 캐논, 제가 EOS R을 쓰는 입장으로서는 정말 훌륭하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영 작가님 사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픽코리아 님이 최애 줌 렌즈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계륵이죠. 2470 렌즈가 계륵 같은 렌즈인데 팔 수가 없는 그런 줌 렌즈 되겠습니다. 제가 이 렌즈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민서 포토 스튜디오 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뉴욕살이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뉴욕은 저는 한 3년하고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6개월 전에 여기 와서 살면서 처음에는 사진을 시작한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도 하고 자기 사업도 하고 비자 이런 것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사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짧은 답변이지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누스님이 질문하셨습니다. 크롭을 했을 때 사진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속상합니다. 눈물. 사진 작가님들은 어떻게 쨍한 사진을 찍으시나요? 자, 크롭을 하면 당연히 선명도가 좀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계속 선명도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찍을 때 잘 찍어서 크롭을 최소화하는 게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크롭을 해도 온라인 이미지로서의 그런 선명도를 잃지 않는 수준의 큰 메가픽셀의 카메라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니 A7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그 메가픽셀이 2420만 화소 정도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캐논 EOS R 같은 경우에는 3100만 화소 정도 돼요. 그래서 화소 차이가 꽤 나죠. 그 두 라이벌 제품이. 제가 실제로 촬영을 하고 라이트룸으로 후보정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소니 A7으로 찍은 사진 크기를 크롭을 했을 때는 이미지 손상이 약간만 크롭을 해도 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캐논 EOS R 같은 경우에는 크롭을 조금 심하게 할지라도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온라인 앨범 이런 것들에 넣었을 때 전혀 눈치챌 수 없을 정도의 선명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롭을 많이 하는 스타일의 사진가라면 최소 3000만 이상 되는 메가픽셀의 카메라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런 고민을 많이 덜어낼 수 있는 구매 선택이 되지 않을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자, 천사 보미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지금 뉴욕은 어떤가요? 뉴욕이 약 2주 전에는 거의 뭐 무법지대였습니다. 이제 막 흑인 인종 차별을 계기로 이제 많은 시위대가 촛불 시위처럼 평화 시위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물론 낮에. 하지만 밤이 되면 이제 그 시위대가 바뀌어요. 약탈자로 바뀌면서 막 비싼 루이비통 상점 같은 거 유리창 다 깨고 들어가서 약탈하고 막 이런 경우들을 많이 뉴스로 접했었어요. 실제로 뉴욕에서도 정말 많은 상점들이 이렇게 철판같이 가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2주 전에 보여왔는데 지금은 시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뉴욕의 그런 봉쇄 조치가 단계별로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뭐 좀 더 나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재핀 님이 질문하셨어요. 사진을 시작했을 때 겪은 어려움과 어떤 마음으로 사진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자, 사진을 처음에 시작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당연히 뭐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시작하자마자 뭐 편의점 알바처럼 꾸준히 월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일정 기준 쌓여져야지만 손님도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기가 홍보를 할 때도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자료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무수입으로 일정 기간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사업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예술 분야가 다들 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마 사진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사진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다른 뭐 일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진을 취미로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취미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진을 처음에 카메라를 잡고 정말 하루도 빠뜨리는 적이 없는 정도로 항상 나가서 촬영을 하고 사진기 갖고 놀고 메뉴 같은 것도 보고 신기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내가 지금 찾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사진의 업무를 좀 더 늘리자. 그래서 내 삶의 그런 지향성을 좀 더 사진의 가치를 두고 행복한 사람이 되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던 일을 제가 결심했던 대로 좀 줄여나가면서 사진을 계속해서 많이 하는 그런
처음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픽선님이 사진도 잘 찍으면서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라고 화내시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영 포토그래피님이 작가님의 인물 촬영 캐논 장비 셋업이 궁금합니다. 자, 캐논을 제가 쓸 때 인물 촬영을 활용할 때는 저는 캐논 EOS R 바디에다가 50mm 렌즈를 끼워서 찍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종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인물 사진 찍으실 때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 인물 사진을 요청한 게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돈을 제가 받고 하는 일이라면 그 요청하신 클라이언트의 목적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사진을 찍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순수하게 제가 원하는 사진을 찍고 싶어서 인물 촬영을 할 때는 제가 그때 주제에 맞춰서 가장 주제를 잘 살릴 수 있는 사진 기법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답변이 생각했던 거랑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전 중점으로 두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중요한 건 달라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픽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루미날 4 프로그램이 정말 재밌는데 버퍼링이 좀 있네요. 작가님 영상 보고 입문했습니다. 자, 루미날 4가 지금 유튜브 사진 업계에서 약간 이슈 아닌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 좀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루미날 4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왜 써 하시는 분들, 왜 써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 그 다양한 이유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겁나 느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게 이 프로그램이 무겁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정말 빠르다면 이 프로그램이 느리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안 좋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느린 거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이 안 좋다라는 그 결정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저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뭐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든, 약간 논리적으로 전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평균적인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뭐 평균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이 약간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뭐 질문을 주신 거라고 제가 좀 해석을 하자면 약간 무겁나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스크탑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영상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 델 XPS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이 스펙이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스펙에서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루미날 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보다 좀 더 낮은 사양의 컴퓨터를 쓰고 계시면 약간의 버벅거림을 경험하시겠다라는 추측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루미날 4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에 대한 열정이 식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굉장히 복잡한 아이디 1RLADHSDB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그 저자가 어떤 분야에 10년 이상을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일하니까 이게 슬럼프가 찾아오더래요. 그 일을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래서 근데 자기는 그 일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그런 자기의 기분을 좀 더 극복하려고 수만 가지의 방법을 쓰면서 결국엔 찾아낸 해결 방법이 있었는데, 그 해결 방법을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선은 그 일에 완벽하게 분리가 된 상태로 약간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사진을 하고 있으니까 사진에 관련된 일은 전혀 눈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다른 일을 몇 개월 동안 하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내가 사진을 시작한 그 이유가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사진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저도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런 슬럼프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쳐다보지도 마세요. 사진 찍지도 말고 사진 생각도 하지 말고 한 3개월이든 3개월이면 3개월이고 뭐 6개월이든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고, 갑자기 불현듯 내가 처음에 사진을 시작한 거는 이런 이유였는데 갑자기 그립다, 사진 하고 싶다 라는 타이밍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카메라를 손에 잡아보고
그때 본질로 한번 돌아가시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답변들을 한번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상빈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처음 작가로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떤 느낌, 기분이었을까요? 지금 약간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신 거겠죠? 처음에 제가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클라이언트한테 돈을 받는 작업을 할 때는 부담감, 책임감,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장난으로 찍으면 안 되죠. 물론 장난으로 찍으면 안 되고 그에 부합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결과물도 뽑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막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거를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 스스로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내가 고객이면 태영 작가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쓸 수가 있을까? 그럼 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를 스스로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찾아보고 책도 읽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기분은 좀 많이 부담스러웠다라고 결론을 짓고 넘어갈게요. 자, YJI님이 인스타에 사진을 고화질로 어떻게 올리나요?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면 자동으로 화질이 저하됩니다. 눈물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인스타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서버에 그런 한계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한계치를 적정한 수준으로 계속 밸런스를 맞추려면 인스타그램이 자체적으로 사이즈를 줄이는 그런 방식을 지금 채택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좀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약간 허망한 답변이긴 해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 알고리즘을 정말 자주 바꾸기로 유명한 그런 SNS 포맷이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인스타그램이 제시한 그 사진의 규격이 있어요. 어떤 무슨 사이즈로 올리면 최적화가 되고 세로 사진도 어떤 그런 크기로 하면 가장 예쁜 사진이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인스타그램만 붙잡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내려놓고 가장 큰 사이즈를 올리면 인스타그램이 알아서 최적화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도 최대의 사이즈를 올리시고 인스타그램이 알아서 하기를 맡겨두시는 게 속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구글에다가 최신 인스타그램 사진 규격 뭐 이런 것들을 치시면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진을 올릴 때마다 항상 바꿔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최고 나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프 캐스팅이라는 님이 사진 공부를 위해 대학교에 들어가서 사진 전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진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는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철학을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콘텐츠를 늘리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순수 학문을 공부하시는 게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철학이라면 철학, 수학, 과학, 물리학, 생물학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더 넓은 사고관을 갖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깊은 생각들이 사진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지, 사진을 공부해서 사진을 잘 찍는다라는 것은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답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진 전공하시면, 저 공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물론 사진만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학문과 이론과 기술과 그런 훌륭한 교수진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받겠습니까? 그래서 사진만을 바라볼 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깊이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학문을 차라리 공부를 하고 사진을 같이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장제프민 님이 20살로 돌아간다면 어떤 걸 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와, 이거 끔찍한데요? 20살로 돌아가면 군대를 또 다시 가야 되는 그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저는 20살로 돌아가기보다는 군대를 전역한 22살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제가 바꿔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직후로 제가 돌아간다면 우선은 공부를 좀 진지하게 하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 공부를 잘 안 했었어요. 고등학교 학창 시절 이럴 때 공부를 잘 안 하다가 군대에서 갑자기 공부에 대한 니즈를 느끼고 정말 열심히 그때부터는 공부를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군대 직후가 돌아간다면 제가 지금 인생을 살았을 때 많이 별로 공부를 안 했어도 됐을 그런 학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생략하고 정말 지금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경제도 되게 재밌거든요. 경제 공부도 하고 사회학을 많이 공부할 것 같아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 그런 뭐 심리학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공부에 많이 집중을 하면서 사는 인생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물론 사진 바로 시작해야죠. 돌아가자마자 사진도 시작하고 그리고 주식도 사놓고 뭐 쓸데없는 얘기네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HYO 효지오 님이 촬영을 할 때 촬영 비용을 책정하는 적당한 기준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죠. 자, 좋은 질문인데, 자, 사진작가로 처음에 일을 하시면 이제 패키지라는 걸 만드시게 될 거예요. 패키지에 자기가 적당한 금액을 이렇게 올려놓으실 텐데 이제 고객이 그 금액을 지불하는 그런 자기의 판단 기준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 거겠죠. 이 가격을 정할 때 필요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도전하는 그 분야의 시장 조사를 해서 가격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 평균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주 스냅을 여러분들이 도전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정말 잘 나가는 작가들부터 못 나가는 작가들이라고 하긴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인기 없는 작가들, 근데 인기라는 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때 시장 조사할 당시에 인기 없는 작가들과 인기 있는 작가들, 그리고 중간 작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가격들을 한데 묶어서 그 중간 가격을 일단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주 스냅이 아니라 만약에 서울 스냅이고 뭐 뉴욕 스냅, 뭐 파리 스냅 뭐 이런 것들은 지역적 특성이 있을 텐데 그 지역에 미치는 그런 가격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실력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자기가 이 정도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변의 조언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가격의 기준, 이런 것도 잡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한데 요리를 하신 다음에 하나의 맛있는 가격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격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높게 잡게 되면 가격이라는 게 내리기가 정말 힘든 성질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나는 10만 원짜리 1시간에 10만 원을 받으면 적당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나 좀 욕심내서 15만 원 불러내고 사람들이 예약하면 그냥 5만 원 더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15만 원을 올렸어요. 근데 운 좋게 예약이 몇 개 들어왔다고 칠게요. 예약이 몇 개 들어왔는데 예약이 없어. 그 다음부터 뭐 자기 생각한 만큼 그렇게 시장이 쉽지가 않아. 망할 것 같아. 그래서 가격을 다시 내려서 시장으로 도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상황이 직면했을 때 가격을 내릴 수 없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약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갑자기 내려버리면 그 사람들은 일단 바보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컴플레인뿐만 아니라 일단은 지금 가격을 내림으로써 인지도도 하락하게 되고요. 신뢰성도 하락하게 되고, 가격을 갑자기 내림으로써 사람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 장사 잘 안 되는구나, 예약이 없구나 라는 인식도 심어주게 되고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을 엄청 증가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처음에 높게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10만 원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다라고 같이 판단을 하면 9만 원, 8만 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을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시는 것을 조언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좀 수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